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에피소드 말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하기 특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드렸어요. 에피소드형 말하기 하면 어떤 특성이었죠? 그 사사분면에서 기억나시나요? 말하기 특성 분류에서 제가 그룹을 나눠드렸는데 에피소드형 말하기를 잘하는 분들은 엔터테이너라고 제가 규정을 지었고,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그러면서 감성적이고 이야기를 잘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룹은 에피소드 화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몰입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룹이었죠. 그리고 이제 단점은 전문성이 좀 결여돼 볼 수 있고 산만하거나 지루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지난주 오프라인 모임, 정확히는 제가 어제 가진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어떤 실습을 했었냐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 중 진실일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쪽에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뭐 이기는 거죠. 그냥 칩을 모으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며내든 진실로 말하든 어떻게 하면 더 신뢰성을 얻을까? 그렇다고 이제 진실을 블러핑하기 위해서 진실을 오히려 더 거짓처럼 말하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수업의 일환이지 도박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강한 승부욕을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날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좀 좋지 않은 편이어서 항상 그 보조바퀴를 단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형이랑 아버지가 제 보조바퀴를 떼버리는 바람에 저는 자전거를 한동안 못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제 막 넘어지고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형이 잡아줄 테니 자전거를 타자. 어차피 형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 그러면서 이제 저를 그 당시에 종묘로 데려갔었죠. 지금은 이제 종묘가 개방이 안 돼 있고 이제 얼마 후에 다시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개방이 안 돼 있지만 그때는 이제 개방된 공원 같은 게 이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 형이 굉장히 갑자기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발을 밟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멀리에서 들려오는 형의 소리치는 소리 때문에 뒤를 돌아보니, 역시나 형이 굉장히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바로 넘어졌죠. 그게 겁은 났지만 제가 자전거를 탔던 첫날의 기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맞벌이를 하셔서 자전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지 못하고 성인이 됐죠. 누구한테 이제 자전거를 못 배웠다 그러면 자전거를 그냥 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자전거를 못 배운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된 게 제가 이제 거의 30이 다 됐을 무렵에 여자친구랑 싸우고 여자친구를 먼저 속초에 가버리고, 저는 이제 부랴부랴 쫓아가서 속초 그 호수 주변에서 여자친구가 제가 자전거를 못 탄 걸 알고 자전거를 두 대를 빌려서 따라오라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를 꾸역꾸역 쫓아가면서 그 수풀에 넘어지고, 그러면 지나가는 뭐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어이구 괜찮냐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급하게 따라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배우니까 금방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과연 제가 어느 게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의 진실일까요? 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한번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한 건 하나는 회상에 의존하고 하나는 상상에 의존을 하겠죠. 물론 거짓말이라고 해서 완벽히 거짓말로 꾸며내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진실일 수도 있고 일부는 뭐 거짓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과 이런 실습을 하시려면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습,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런 걸로 이제 한 두세 가지로 함께 얘기하면서 좀 풀어가 봤는데,
이 에피소드형 화법 말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들려줄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되면 일단 이야기가 굉장히 산만해져요. 그냥 편안하게 되게 현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이 사람은 장황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 전 에피소드는 어디 갔어?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에피소드형 말하기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말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전거 타는 첫날이었죠. 근데 그 에피소드형 말하기가 끝났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다른 이야기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된 다음에 이야기를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대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준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상 그리고 뭐 공감, 감상, 의견이죠. 공감을 하고 감상을 말하고 이제 거기다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서로가 대화가 되면 좋은데 내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접근하는 건 좋잖아요. 훈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법은 특히나 구체적인 걸 정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제 몸풀기로는 지난주에 했던 일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근데 지난주에 뭐 했던 일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는 수요일 날 굉장히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어. 지난주에 나는 금요일 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 둘 다 공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그 훈련도 재미가 없으니까 동일한 에피소드. 그래서 하나가 완벽히 거의 대부분이 상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상상하는 거, 회상하는 거 두 가지를 다 구상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상하는 거에서 주의사항, 오늘은 이제 실습과 에피소드형 말하기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훈련할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말을 해야 돼요. 육하원칙 하면 어떤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이유가 아예 안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전에 배웠고 고리타분하고 새로운 이런 이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진부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육하원칙만큼 명확한 원칙도 없어요. 육하원칙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 맞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든 이 육하원칙에서 빠지는 것이 가능하면 없는 것이 상대한테 신뢰감을 더 줍니다. 자전거 여자친구 따라가다 배웠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자전거 형한테 그냥 배웠어. 어렸을 때 형한테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두 가지. 물론 제가 어느 게 진실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까 전처럼 말을 하는 게 상대가 더 그럴듯하게 느낍니다. 구체적이잖아요. 일단 장소가 뭐 종묘 아니면 뭐 속초의 영랑호 주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무엇을 뭐 자전거를 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에피소드로 이제 화제로 접근하는 이제 육하원칙이 되면 화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에피소드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예제를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도울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뭔지 안 만들어드리고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좀 오그라들어도 잘 들어주십시오. 옛날 이야기를 새롭게 해볼게. 얼마나 다른지 들어보렴. 옛날 옛적에 앙숙인 두 왕국이 있었어. 둘의 불화는 컸고 오직 위대한 영웅만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 거라 했지. 한 왕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허영 많고 탐욕스러운 왕이 통치했어. 백성들은 항상 불만이었고 부자인 이웃 왕국을 부러워했지. 다른 왕국은 다양한 문화와 진귀한 생물들이 살았어. 그들은 통치자가 필요하지 않았지. 서로를 믿고 살았거든. 그 다른 왕국의 위대한 절벽에 위대한 나무에는 한 영혼이 살았는데 여기선 소녀라고 하자. 평범한 소녀는 아니었지. 요정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말레피센트.
네, 뒤까지 나오니까 이제 어디서 나온 예인 줄 알겠시겠죠. 말레피센트 영화의 오프닝이에요. 실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 이런 말은 좋지 않아요. 원래는 좋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해볼게라고 하면서 영화의 정체성을 말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랑 얼마나 다른지 들여보령 같은 경우는 영화의 정체성적인 측면이라 에피소드라고 포함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 옛날 옛적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언제죠? 언제? 옛날 옛적에 그거 막연한 시기 아닙니까? 막연한 시기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땐 막연한 시기인데 이런 영화에서 옛날 옛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는 그런 배경을 상상할 수 있죠. 암묵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하면 명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 시대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풀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말레피센트를 이야기하기까지 말레피센트 옆나라 왕부터 얘기를 했어요. 옆나라 왕국부터 두 왕국이 있는 시대 그리고 옆나라 왕, 그러니까 배경, 그리고 하지만 그거와 반대로 이 말레피센트가 사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특별한 소녀, 그 소녀가 요정인데 말레피센트야. 이게 에피소드 어프로치거든요. 이제 점점 처음부터 내가 말레피센트 얘기 새롭게 만들었거든. 한번 들어봐.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에피소드를 서서히 붙여가는 것은 이제 에피소드 어프로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어프로치라는 거는 크게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골프랑 포켓볼, 당구 칠 때 많이 쓰는데 이제 골프는 그 홀에 가까이다가 붙여놓는 것을 이제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하고 포켓볼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일부러 안 넣고 입구 앞에다가 놓는 것을 어프로치라고 하죠. 이제 그 앞에다 놔서 상대가 내 공이 비록 한 번 안 들어가고 턴을 넘겼지만 상대가 넣기 힘들게 그 홀 앞을 포켓 앞을 막는 그런 것을 어프로치라고 하죠. 제가 굉장히 즐겨 쓰는 전법입니다. 야비하다고 욕을 많이 먹지만. 그럼 예시를 하나 더 드려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뭐 꼭 다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듣고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저주가 걸려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첫 키스만이 이 저주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에 갇혀 있었고 무서운 불을 뿜는 용이 그녀를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그녀를 구출하려고 시도했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용의 성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높은 탑의 맨 위에서 그녀의 사랑과 그의 키스를 기다렸습니다. 이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에피소드 화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배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보다 먼저 에피소드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에피소드 어프로치로 얘기를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주제를 담기도 좋고 그 많은 분들이 이 엔터테이너형 분들이 자기 얘기가 재미없다 혹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많은 이유가 에피소드 어프로치를 안 하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간의 흐름대로 말을 하는 게 정돈되고 그 이해하기도 좋죠. 근데 내가 이해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쉬운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지루해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박하사탕 영화를 보게 되면 물론 박하사탕 영화가 잘 된 영화고 좋은 영화지만 그게 시간의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흘러갔으면 그게 그만큼 훌륭한 영화였을까?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도 회자되는 영화로 남아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 사람의 결말을 먼저 보여주고 이 사람이 왜라는 걸 찾아가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약간 주마등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죠. 말하고자 하는 에피소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실은 맨 끝에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이제 끝 부분에 가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왔구나 라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좀 더 집중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뭐 반전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반전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터뜨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기대감을 품게 만들죠. 근데 물론 이 에피소드 어프로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프로치 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건 상대한테 이제 실망감을 당연히 주겠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말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하기는 정답이 없고 많이 해보고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정답 중에 하나가 실은 육하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육하원칙을 응용한 이 에피소드 어프로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 제가 예제로 든 게 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에는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공식이 담겨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변주되고 그것이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흘러가잖아요. 물론 그 공식을 또 깨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범인들은 준재, 수재까지는 천재들은 그걸 바꿀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그 공식을 따르지 않으면 대중들이 원하지 않아요. 대중들이 외면을 받기 십상입니다. 말하기에서도 우리가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청중은 곧 대중이잖아요. 대중들의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에서 뭔가 빠진 게 있었나? 근데 물론 말을 하는 그 중에는 모를 수 있어요. 말이 끝나고 나서도. 근데 말이 끝나고 나서 곱씹어 오면 빠뜨린 게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이거는 말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엔터테이너형 화법을 구사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빨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많은 부분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이제 조금 뒤쪽으로 빼놓고 상대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기 특성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 중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화술강좌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대학, 기업 아니면 뭐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또 이제 제 아카데미에서 일반인 화술강좌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주말에 특강을 하는 걸 쭉 그 그룹을 분석을 해보면 주말에 찾아와서 제 화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쪽 에피소드형 화법 말하기에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좀 더 이제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날개를 좀 달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여도 상대의 관심과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확실히 단순히 시간상으로 쭉 흘러가는 것보다 이제 강력한 화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에피소드 화법이 에피소드 어프로치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터트리는 이런 식의 화법은 실은 제가 말하기 특성으로 분류했을 때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단계적인 화법들이 실은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엔터테이너 화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그리고 감성적이고 이야기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겠군요. 창조적이면서 감성적인 특성 그룹이 엔터테이너형이었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곳이 제가 사회자라고 구분을 드렸어요. 이게 분석적이고 감성의 반대적인 거죠. 분석적이고 창조의 반대적인 모방적. 그러니까 모방은 나쁜 게 아니죠. 이게 청취를 잘하고 경청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 쪽에 있는 그룹을 제가 사회자로 구분했는데 실은 엔터테이너형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이 사회자형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에게 많이 배워야 되고 이 사회자형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엔터테이너형 화법에 많은 부분 힌트를 받으시면 굉장히 이제 실력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에피소드 화법을 구사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기본은 육하원칙을 지켜라. 두 번째는 에피소드 어프로치를 활용해라 라는 두 가지 조언을 드렸는데 육하원칙을 지키는 건 에피소드 화법 내에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을 채우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프로치를 하는 건 다른 능력치를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판타지 게임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전사로서 힘을 키우는 건 에피소드 여러분이 엔터테이너라고 했을 때 전사로서 힘을 키우는 건 말 그대로 육하원칙을 잘 지켜주는 거고 거기서 마법사의 마법도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에피소드 어프로치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사회자는 제가 EP형 화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EP형 화법은 실은 에피소드 화법, 에피소드 어프로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EP의 E는 물론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이그젬플 플러스 포인트예요. 예와 포인트. 신뢰를 들고 그에 따른 주장을 하는. 이 예는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스토리를 담아도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런 스토리를 담진 않아요. 그냥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잠깐 간단한 배경이나 짧은 문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벨트를 맨 친구만 생존했다. 그래서 우리는 벨트를 매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뭐 그 안전학회 같은 데 가서 벨트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벨트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사회를 보면서 그 사람 발표가 끝난 후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예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뭐 사회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집중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육하원칙이나 에피소드적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해요. 왜냐면 반대로 좀 아이러니하지만 말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을 또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목적 의식도 좀 약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술 강좌에는 잘 참여를 안 하는 그룹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EP형 화법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어프로치를 배운 사람이라면 에피소드 어프로치를 굉장히 더 축약하고 분석적인 부분을 약간 넣어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EP형 화법과 이제 유사하게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이 EP형 화법은 그 마지막에 터트린다, 마지막에 반전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포인트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 네, 벨트에 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벨트를 매야겠군요. 그럼 다음 발표. 이런 식으로 원래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양념을 치기 위해서 아, 벨트에 관한 발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짧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벨트에 관한 굉장히 호기심이나 관심이 생겼었는데 저도 굉장히 지휘 깊게 들었네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의 말들을 통해서 내가 작은 차이지만 잘하는 사회자처럼 보일 수 있겠죠. 훌륭한 사회자로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EP형 화법은 짧은 시간에 그리고 설득에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1대1 대화에서도 EP형 화법을 쓰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죠. 실제로 이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게 되면 에피소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설득보다는 공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번 화수 강좌에서도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진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처음에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첫 주제를 할 때 이분들이 그 거짓말을 딱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거짓된 에피소드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에피소드만 늘어놓는 경우에는 실제로 설득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EP형 화법,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설득에 효과적이죠. 그 전에 설득 전에 그 에피소드가 너무 늘어지지 않게 축약하게, 그러니까 그게 에피소드가 아닌 그냥 예 정도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간단히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EP형 화법에서 설득을 하겠다 할 때 부탁합니다. 이거 하게 좀 함께 이것보다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런 식으로 뭐뭐 하니 뭐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자형 말하기 화법을 하시는 분에게도 또 지금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보다는 그러니 뭐뭐 합시다. 우리가 그룹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상대들한테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죠. 물건을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때도 저희 제품 써주세요. 이것보다는 이 제품을 씀으로써 20% 향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함께 써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제품 써주세요. 그러면 상대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배웠다시피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씁시다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씁시다. 20% 향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EP형 화법의 포인트예요. 엔터테이너형하고는 이제 정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그룹이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그룹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제 정반대에 있는 말하기 화법을 배워야 되고 실은 그게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사분면에 계신 분들도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그때 특성만 구분하고 장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가장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사회자형처럼 똑같이 분석적이고 정리를 잘하는데, 이번에는 모방이나 청취가 아니라 창조적인 그룹. 분석을 잘하면서 창조적인 거. 어떤 그룹이었었죠? 컨설턴트 그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안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분석된 결과를 보고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보고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고를 잘하고 뭐 제안 발표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컨설턴트형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실은 보고나 제안 발표 이런 거는 훈련에 의해서 얻어지고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화법도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렇게 반복에 의해서 얻어지지만, 그러니까 발표는 내가 그동안 전혀 다른 상담가로서 살아왔어도 발표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발표만을 10분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노력을 하면 완벽한 분석형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완벽한 컨설턴트로 보일 수 있어요. 일주일을 하면. 10분 발표면 그래도 최소한 100분은 연습을 해야겠죠. 그거의 10배는,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그 정도를 하면 이제 좀 컨설턴트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내가 준비를 잘해서 컨설턴트형처럼 보이는 거지, 나는 실은 상담가형이야, 나는 실은 에디터형이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컨설턴트형으로 돌아가서, 제가 컨설턴트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화법을 잘한다고 했냐면, 이런 3단 혹은 4단, 5단 이런 식으로 단이 구성되어 있는, 근데 실은 4단은 좀 다르지만 단이 구성되어 있는 화법을 주로 해요. 근데 결국 이제 묶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3단이 가장 기본적인 화법이 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법이고 즉흥적이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논리예요. 보통 주제는 본론에 많이 등장을 하죠. 서론에서는 주의한기, 그리고 전체적인 숲. 그리고 본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고, 결론은 그 하고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요약해서, 아니면 마지막에 박력 있게 또 상대들한테 각인시키는 목적으로 결론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화법입니다. 이 컨설턴트형 화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3단 논법. 이걸 전사라고 했을 때 이건 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시키는 훈련이, 물론 계속 다른 주제로 훈련을 시키지만 3분 말하기예요. 3분을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서 3분을 준비 없이 말한다고 했을 때 그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 1분에서 본론이 나옵니다. 본론이 나오고 2분이 남았으니까 본론을 다시 얘기하고 주변 얘기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자신의 심지어 상상이나 뭐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런 과정을 다 압니다. 웬만하면 저 사람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끝났구나, 헤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언어 이전에 굉장히 많은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할 내용이 1분밖에 없는데 3분을 어떻게 채워요? 이 얘기를 갖고 어떻게 3분을 합니까?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실은 3분이거든요. 또 그때 가장 좋은 구성이 이 3단 논법입니다. 본론에서는 1분 정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하는 얘기를 본론에서 얘기를 하고, 서론에서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요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심도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심도 깊게 얘기 못하면 뭐 제가 좀 가볍게나마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서론이 될 수도 있겠죠. 주의 한기, 그리고 오늘 숲을 보여줘,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그리고 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처럼 얘기했던 것은 완벽한 부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뭐 이런 식으로 3단 논법, 이런 식으로 서론과 결론이 붙음으로써 시간도 충분히 구성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처음에 숲을 보여주니까 본론에서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처음에 아무 얘기 없이 본론부터 들어오면 뭐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익숙해질 때쯤 얘는 이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분이 끝났으니까 이미 딴 얘기를 시작했어.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그러면 본론에 이 사람들은 와 있고, 처음에 이 사람이 본론 얘기할 땐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얘기는 이제 휘발돼 버리고, 이 사람은 1분이 지나서 자기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딴 얘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제야 동참을 했는데, 그래 보니
이 사람은 딴 데가 있어. 듣는 사람도 허무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단 논법이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제가 3단 논법의 이 단을 나누는 훈련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편이나 이런 거에서 짧게라도 구성을 다시 해드릴게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단 논법 같은 경우가 있는데, 3단 논법에서 본론을 두 개로 나눠도 그게 4단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 4단 논법은 실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상담가 형에서 많이 구사한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컨설턴트는 3단, 5단 화법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구성을 잘해요. 즉흥적으로도. 그리고 뭔가 숫자로 보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가는 그와 반대죠. 분석과는 반대로 감성, 창조와는 반대로 모방. 그러니까 감성적이면서 청취를 좋아하는 게 이제 상담가형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경청형을 해요. 근데 굳이 이제 말을 한다면 기승전결식으로 화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3단이나 5단 이런 화법과는 4단은 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냐면 4단 논법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왜 다른지 확 이해를 하실 거예요. 4단 논법은 기승전결입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제가 어디에 나올까요? 전이나 결에서 나오죠. 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겠죠. 우리의 문제는 이런 거다. 승에서는 그 문제를 설명하고 심화시키고, 전에서는 그것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측면을 보여줘야 돼요. 결에서는 그것을 마무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전이 분위기를 전환시키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짓잖아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상담이랑 빗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상담에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군요라고 하는 게 이제 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이제 그분이 그 부모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너무 시끄럽게 하시고 아버지는 나에게 무관심하고 가족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 그래서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가 심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는 가족의 문제예요. 그리고 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식의 얘기를 가족적인 예를 이런 식의 예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상담가로서. 저는 하지만 그런 문제를 가진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장애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면서 그 문제를 개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전이죠. 그러면 결은,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을 접근하고 해결해야 됩니까가 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4단 화법이라기보다는 4단 논법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상담가 분들은 이제 기승전결 화법을 많이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행시 시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단 논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담가에 가까운 상담가들이 많이 쓰는 화법이 되고, 컨설턴트는 그와 반대지만 3단 화법 그리고 5단 화법.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컨설턴트는 이런 4단 논법은 구사를 못합니까? 상담가는 3단 논법을 구사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에게 강한 게 기승전결이면 그분들은 3단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승전결 속에서 그 전을 설명하기 위해 전 부분에서 3단 논법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을 배우지만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는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충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을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들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단 논법보다 훨씬 더 유기적이고 전략적이고, 이 전략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용한, 그리고 그래서 상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략적이 되는 거예요. 이 전에서 전환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이 사람에게 그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와 승 부분에서 상호 래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겠죠. 래포가 형성이 돼야겠죠. 상호 신뢰가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결론에서 상대에게 주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4단 논법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담가가 잘하지만 실은 컨설턴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분석하고 자료를 들이미는 것만으로 상대가 그 자료가 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3단이나 5단원을 화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 본론에서 기승전결을 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론으로 주의 환기를 하고 본론에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환을 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함께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5단 논법을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4단이나 5단 논법은 정답은 아니에요. 실은 다른 기본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배우고 계시니까 오늘은 5단 논법 얘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5단 논법 그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몰로의 구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필요를 제시하고 필요를 만족시키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행동을 유도한다. 다른 화술강좌나 이런 데선 이런 5단 논법 이렇게 안 가르쳐요. 저는 지금 3단에서 어차피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4단은 조금 더 다르게 응용하는 법, 그리고 5단은 5단으로 구성된 영업적 세일즈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활용해도 좋을 법한 내용을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매 심리의 5단계랑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실은. 그러니까 주의 환기에는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필요 제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에게 뛰어난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볼펜을 쓰면 기존에 쓰던 연필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보세요. 선명하고 잉크도 거의 줄지 않았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볼펜 사세요. 지금 말한 게 5단계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가 주의 환기를 시킨 거고 주의를 집중시킨 거죠. 필요 제시, 문제 제시는 이게 연필보다 나아요. 해결책 제시. 문제 제시는 여러분들 연필 쓰느라고 힘들었죠.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문제 제시, 여러분들 연필 쓰는데 그 심도 부서지고 금방 닳고 힘드시죠. 해결책 제시, 제가 그래서 오늘 볼펜을 하나 들고 왔어요. 결과 증명,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행동 유도, 그러니까 사세요. 이렇게 5단계. 구매 심리 5단계도 비슷해요. 이게 구매 심리 5단계는 AIDMA 방식이라는 거 이제 말을 해요. 주의, 흥미, 욕구, 기억, 행동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의를 끌고 사람들에게 이 주의를 끈 것을 잡아둬야죠. 그걸 흥미를 유도해야 돼요. 주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흥미, 여러분들 힘들었죠? 욕구, 근데 이 볼펜인데 사고 싶지 않나요? 자, 볼펜과 연필의 차이 딱 보여주면서 기억을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5단계가 되는 게 구매 심리의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그거 뭐 물건 팔 때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이제 제 강좌를 벌써 굉장히 오래 들으셨을 테니까, 물론 제가 오래오래 쉬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5단계로 구성된 건 실은 분석형을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구사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5단계 화법을 이런 컨설턴트만 강하게 쓰느냐, 영업적인 분들만 강하게 쓰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식의 화법은 다른 화법에 강한 분들도 다 아셔야 돼요. 지금 4단 화법이나 5단 화법은 상당히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상단가로서 뛰어난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의 화법을 구사를 해요. 컨설턴트들도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구사를 하고, 하지만 내가 어느 화법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든 그 상황이 해결되진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경청을 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건 지금 내 이야기를 지루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야기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화법을 구사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으면 유기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화법이니까 이런 것만 할 거야. 물론 발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발표 특강을 좀 해드릴 텐데, 발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은 그렇지 않아요. 말의 주체는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잘 들으려면 듣는 사람에게 맞는 식의 태도를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내가 이제 에피소드를 늘어놓는 게 이 사람이 지루하면 그냥 3단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한테 짧게 마무리를 지어서 서로가 황당하지 않게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줘야 바톤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서로가 말할 때 편하게 되는 그런 요령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기 특성 분류의
따른 화법을 어떻게 구사할지, 어떻게 상대들의 화법을 익힐지를 좀 알려드렸네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실습을 할 때 짧게 말씀드리고 그 실습을 많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꼭 혼자라도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많이 해볼수록 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얘기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성을 유혹하는 것도 한번 해본 사람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제 강의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고 계신 분들은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화술 강좌는 매주 토요일 1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강좌라기보다는 이제 오프라인 실습을 함께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매주 1시에 LBC 카페, 강남역에 있는 LBC 카페 202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페이스북 그룹 있어요. 화술 강좌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고, 아니면 LBC 카페 오시면, 그러니까 LBC 방송국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보셔도 되고, 화술 강좌 강의 댓글에다 그냥 달으셔도 돼요. 댓글도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 임철웅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